자, 안녕하세요. 북서역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역교론, 역사적 상상력의 요소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남색책 190페이지 펴보세요. 자, 190페이지 보면 역사적 상상력의 요소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김한종 씨 견해하고 최상호 씨 견해 두 개를 이제 신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교과 교육에서 사고력 육성이 강조되면서 역사적 사고력의 성격이나 구성 요소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자,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의 이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고력의 주요 영역이다. 그래서 사회과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의 구성 요소를 분류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먼저 이제 소개할 게 이제 김한중 씨 견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두 개로 나눴어요. 거기 상상적 이해하고 역사적 판단력으로 나눴고요. 그다음 상상적 이해 안에 구조적 상상과 감정적 이해, 그리고 구조적 상상 안에 이제 보관, 삽입, 대안적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나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대개 이제 김한준 씨 견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을 역사적 상상력 안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본 최상호 씨 견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판단력을 따로 봤죠. 그래서 독립된 걸로 봤죠. 역사적 판단력을 따로 봤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김한종은 역사적 상상력에 상상적 이해와 역사적 판단력이 포함됐다고 보고, 그는 역사적 상상적 이해를 구조적 상상과 감정이입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 부분은 뒤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것은 이제 구조적 상상 부분이죠. 자, 구조적 상상은 뭐냐? 자, 자료가 빠져 있거나 겉으로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상상으로 메꾸는 보관, 삽입이나 그다음에 같은 자료라도 이전과 달리하는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적 이해는 행위와 동기와 목적이 같은 행위자의 내면을 상상적 이해함으로써 해석학자나 간접학자들이 말하는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연구에서 자료를 선택하거나 내용의 신뢰를 평가하고 역사 서술 형태를 정할 때 자신의 견해를 게시시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부분은 감정이입적 이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최상호 씨 견해를 좀 볼게요. 자, 최상호 씨 견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상상력을 이제 감정이입과 상상적 이해가 같이 먹긴 했지만,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판단력은 역사적 상상력과 구분돼서 별개로 봤죠.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대에 나왔 적이 있어요. 역사적 상상력이 어떻게 포함되시는가, 하위범주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출에 한번 나왔고요. 자, 역사적 판단력이 상상력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뿐 아니라 역사 사고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역사 연구나 역사학습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주요한 하위범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갈색책이나 뒤에 있는 남색책 내용에서 역사적 판단력은 다른 사고력보다도 제일 위에 있고 제일 궁극적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는 게 있죠. 자, 역사적 사고력이나 상상의 요소를 어떻게 분류하고 각 요소가 성격이 무엇인지 아직 논의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개념 간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성격이 중복되어 있고, 역사 사고 요소가 구분되는 시도가 역사적 이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리학과 교육학의 일반적 사고방식과 한원되는 비판도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대개 보면 교육학에 대응한 측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는 보통 사고의 범주니 기능이니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응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역교훈을 어떤 역사적 교육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 사고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제시한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죠. 역사적 범주, 기능,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해 비판적인 차원에서 이제 갈색책에 뭐가 제시되냐면 맥락화와 역사학을 제시했어. 역사적 맥락화와 역사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 한번 그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갈색책 할 때 만약에 하면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거는 중요한 건 없지만 최상호 씨 견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김한중식 기호의 차이 있죠?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형성평가 잠깐 이제 풀어볼게요. 자, 형성평가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31페이지 펴보세요. 자, 31페이지 100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에 기획 범위에 들어갈 상상의 기능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니은의 역사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김한종의 역사 이해를 구조적 상상, 감정이입적 이해로 나눴다. 이에 대해서 역사적 판단력은 최성우 씨는 역사 상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구분되는 별개 요소 분류했다. 이게 이제 김한종 씨하고 최성우 씨의 견해의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구조적 상상은 그 김한종 씨는 어떻게 봤냐? 자,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의 기능이 뭘까요? 증거나 완전하지 못할 때 증거가 어떤 사건의 현상을 완전하게 나타난 그것을 간격하는 메우는 기능. 이걸 봤죠. 보관, 삽입,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 대안적 해석 이런 것까지 이제 보면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역사 연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보시오. 그러니까 역사 판단력이. 그래서 이제 최성우 씨는 그 증거가 어떤 부분 그 최성우 씨가 이제 그 말할 게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보관 삽입 대안적이고 역사 연구 역할은 역사 연구에서 자료를 선택하거나 신뢰성을 평가하고 역사 소수 형태를 정할 때 자신의 견해를 게재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역사적 판단력은 모든 부분에 다 개입돼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실을 선택을 하고 어떤 연구를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러티브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분석적 서술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역사적 판단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나중에 좀 역사적 판단력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판단력이 역사 상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구화되는 구별적 요소가 있다. 자, 왜 그렇게 봤냐? 역사적 판단력이 상상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결국에 궁극적 목표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하위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역사의 판단력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앞에 이제 김한중 씨가 구조적 상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조적 상상. 그래서 구조적 상상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적 상상 기능별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관과 또는 삽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안적 해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은 뭐냐 하면 그 구조적 상상 개념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라고 하잖아요. 구조. 구조는 뭘까요? 구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구조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죠? 마르크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마르크스. 근데 이제 서양의 이제 그 철학사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런 인식들이 그리스 때부터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나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그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계로 봐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눈에 그 넘어서 현상에서 그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실제로 보죠. 두 개로 봐요. 그래서 현상은 가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건 뭐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현상과 실제의 관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현상과 실제가 무엇이냐는 거는 철학자마다 기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 견해는요. 근데 기본적인 꼴은 요 구조야. 그래서 현상에서 이제 실제가 하나가 있다면 이론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개가 있다면 이원론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뭐야? 세 개 이상은 다원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성리학에서 이와 기라는 논쟁 있죠. 현상과 그 밑에 이와 기가 있다는 것도 다 그 인도 유로보족 계통의 애들이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성리학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선종에 영향을 받죠. 선종은 어디에서 건너왔죠? 인도에서 건너왔죠. 되게 이제 그 그리스와 인도 계통의 그런 철학 계통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이제 개념화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론적으로 이게 마르크스야.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구조라고 했어요.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합쳐가지고 두 개 합쳐서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는 이제 여기 책에서는 신학이라는 개념을 등장했죠. 최근에 신학이라는 개념이 많이 많아. 왜 많이 많냐면 이게 이제 그 일제 시대부터 갖고 60년대까지 그 자본주의 맹아론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신학이라는 말 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신학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심지어 신학자들도 자신을 신학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학,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교과서나 통론에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후대 학자들이 그렇게 범죄화시켜 놓은 거야. 그렇지만 그 신학자들, 유영우, 박재가, 뭐 박지원, 정양훈 이런 사람들 뭐죠?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까지, 아니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신학이라는 구조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뭐 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에도 쓰이고 사회학도 쓰이고 뭐 이런 용어도 여러 가지 쓰여.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구조의 사전적 정의를 좀 볼게요. 자, 구조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의 형상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나 요소와 상호관계, 또 이를 결정한 전체의 성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체제의 구조에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개념은 상호관계가 결정되며 경제체제의 개념은 구조는 화폐, 소비 같은 개념이 상호관계로 있다. 따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주제나 개념을 구성한 요소나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성격을 구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관계를 파악하고 성격을 구정하는 거다. 아까 이제 적양홍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뭐죠? 중상주의도 묶어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재가, 박지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연안아파, 북학파 이런 관계로 묶어낼 수 있죠. 그리고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관계를 또 뭘로 묶어낼 수 있어요? 신학이라는 걸로 묶어낼 수 있고 신학이라는 것을 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근대의 흐름이라는 관계 속에서 묶어낼 수 있죠. 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 구조할 때는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상상력이죠. 현상이 있고 그 형상들을 하나의 개념을 묶어내고 그 개념과 개념을 묶어내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상상력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적 구조라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당연히 역사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인식을 하고 보시면 돼요. 자, 사물은 형상과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리고 첫째는 사물이나 형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는 원래 그 자체 팩트죠.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들이 부여하는 구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하나 묶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 구조는 역사적 이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역사 사건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묶어냄으로써 범죄화시키는 것은 결국엔 뭐다?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구조. 그래서 이걸 무슨 상상력? 구조적 상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조선 후기의 신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19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뒤에 이제 몇 페이지까지 넘어가냐면 193페이지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럼 이건 시학자들 이렇게 구분을 했어. 다양한 범주로.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자, 이렇게 다양한 분류가 나타나는 것은 자, 역사가에 따라 관심이나 이용하는 자료에 따라 다르거나 같은 자료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자료를 해석하거나 해석하여 신학이나 역사 해석을 구조로 부여한다. 자,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 신학자들 중농주의, 중상주의 학파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 위에서 무슨 것처럼 백과저서파, 역사주의 학파, 어학파로 분류하죠. 물론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분류낼 수 있죠. 결국에는 역사가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이 어떤 자료를 이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 해석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보면 자료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는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상상적으로 이해하는 역사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 상상.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구조적 상상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자료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는 역사 사건을
그리고 이 요소들의 관계를 상상적 이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두 개가 합쳐서 뭐다? 구조적 상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코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역사에서 여러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상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야? 상상력이죠. 상상력. 역사가의 상상력.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0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다음에 기억의 의미에 대해서 수해보고, 니은의 분류 기준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럼 구조의 의미가 뭘까, 이거? 자, 구조는, 요거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뭐 보관과 삽입을 적어놨네.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서. 보관과 삽입이 아니라 구조의 정의는 뭐냐? 그 앞부분에 있죠? 일반적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사문이나 사건, 형상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나 요소와 상호관계, 또 이를 결정한 전체 성격. 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합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101번 답을 좀 곤치세요. 이거 보관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두 가지 기준을 나눠볼 수 있다. 자, 두 가지 구조는 뭘로 나눠볼 수 있죠? 잠깐만요. 이게 답이 약간 이상한데? 101번 답이 중복돼 있네. 예, 네, 거기 101번하고 그 뒤에 102번을 편집할 때 잘못해놨네. 아유, 이게. 제가 이거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이네. 원래 101번 답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 고치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불려준 거 있죠? 그래서 101번 답하고 102번 답이 중복됐어. 보니까. 그러니까 101번 답은 이제 따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01번 답은 이 구조있고, 구조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물이 형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 사람이 부여한 구조, 두 가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세치용이나 수기치학을 보기도 하고, 근대적 민족주의 성격을, 또는 개신유학적인 어떤 성격도 있다. 그래도 이제 신학을 보는 성격도 이렇게 다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역사가에 따라 간신과 이용하는 자료가 다르거나, 그 다음에 그 같은 자료도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에 따라 간신과 이용하는 자료가 다르거나, 같은 자료도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구조적 상상의 개념 써나가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자료에 직접 나타나지 않은 역사적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 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역사적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 상상의 어떤 배경을,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구조적 상상을 기능별로 나눌 때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관이나 삽입이야. 근데 이제 이 보관과 삽입이라는 용어 개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약간 말이 많아. 그래서 노란 책이나 뭐 검은 책이나 그런 책들 보면, 뭐 보관과 삽입은 구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뒤에 보면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는데 또 구분해놨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감정임이나 그 다음에 추체험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뭐 진짜 구분할 필요 없는데 또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도 있고요. 보관과 삽입 중에 어느 게 더 위냐는 견해도 또 학자들마다 또 달라. 어떤 사람은 보관이 위다. 그래서 삽입을 포괄한다는 개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삽입이 더 위고 보관이 뭐냐면 좀 아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이게 보관과 삽입이 예전에 한번 나왔긴 했지만 딱 남색제 기준으로 해갖고 딱 정해진 것 외에는 뭐 학자들의 논쟁 같은 건 좀 접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관과 삽입을 이제 볼게요. 자, 보관과 삽입은 일단 근본적으로 왜 해야 되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자료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 빠진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 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구조적 상상의 중요한 기능은 증거가 완전하지 못할 때, 증거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할 때,
그 증거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기능을 보통 그 보관 삽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자료에 빠져 있는 부분을 메우고 역사적 사실을 구성한다. 자, 요 바탕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이건 인지적인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상력을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증거가 빠져 있는 것을 메꾸는 기능을 보관 또 삽입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에서 자료의 앞뒤 사실이 나와 있지만 중간 과정이 빠졌을 때 역사가는 앞뒤 사실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인지 추론한다. 그리고 자료가 빠져있는 부분을 매우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완성한다. 이처럼 자료에 빠져있는 중간 과정을 추론하는 걸 보관이라 한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굳이 이제 보관과 삽입을 이제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또 구별해놓기 때문에 개념들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료 A예요. 자료가 있어. 근데 자료가 중간중간 이렇게 빠져있죠? 이게 메꾸는 거는 뭐냐면 보관이야. 근데 자료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A에 있는데 B가 갑자기 뛰어넘어.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뭔가 빠져 있겠죠. 이걸 이제 메꾸는 건 삽입이야. 그래서 자료 안에 있는 걸 메꾸는 건 보관이고 자료와 자료 사이에 메꾸는 건 삽입이다. 개념적으로 저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또 예매해요. 관계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은 그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을 앞이나 뒷부분에 빠졌을 때 이를 추론해 역사적 사실을 만드는 건 삽입을 한다. 자, 그래도 아까 이제 이건 보관과 삽입의 뭐예요? 개념적인 어떤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 보관과 삽입은 자료에 빠져있는 부분을 역사 상상을 추론하여 메워넣는 데서 사고의 성격의 기능이라고 했었다. 그럼 여기는 보관과 삽입 뭘 얘기하죠? 앞에는 차이점이고 이건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의 기능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자, 보관은 역사적 사실의 연속성을 부여하며 해석을 하고 증거에 내포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6세기 때 그 아테네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명확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요때 6세기라는 것은 요거 좀 잘못됐는데, 그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요건 AD 6세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BC 6세기야. 이걸 적어놔야 되는데. 자, BC 6세기 때 그 아티칸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있다. 그래서 솔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5세기 때 소농 계급이 많았다. 모순점이죠. BC 6세기 초에는 식량위기가 있었고, 빈복 격차도 많았는데 갑자기 BC 5세기 때 소농 계급이 많아져. 평준화됐고. 그럼 중간 사이에 뭔가 개혁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그럼 무슨 개혁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참주 페이스토투스가 등장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빈민들은 나눠주고 있는 놈들만 패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한 놈만 패자라는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상에 없지만 사료 속에 없지만 요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메꿨죠. 한 자료 속에 빠져있는 구멍들을 메꿔놓은 게 이제 보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 6번에는 아테네의 토지 개혁을 실시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역사가는 기존에 알고 있는 6세기 초, 5세기 역사의 사실, 그러니까 페이스토타스가 추진된 정책의 방향 등을 비추어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해한다. 이처럼 역사가는 알 수 있는 사실 토대로 증거에 빠져 있는 사실을 상상적으로 추론한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보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그래서 보관의 기능은 여기에 보면 마치 한 가지도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만 실제 논문책에 보면 앞의 문제가 뒤의 문제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자, 보관의 기능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의 연속성을 부여해서 해석을 하고 증거에 대한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한 문장이 하나야. 이 기능이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역사가는 알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증거에 빠져있는 역사의 사실을 상상적으로 추론한다가 두 가지예요.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그 부분은 지금 관련된 사실 연속성을 보여서 해석을 하고 증거에 내포된 파악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빠져있는 거야, 지금 얘가. 그 앞부분에 두 번째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가 뭐냐? 이건 이제 논문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A에서 B를 넘어갈 때는 그냥 역사가들이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냐면
A에서 B의 변화를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그렇게 간용적으로 네토리도 얘기해. 그래서 나름대로 A와 B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인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네안데르탈인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호모사피엔스죠. 그 다음 호모사피엔스 넘어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는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야. 진화의 과정들이. 근데 그냥 이 진화의 과정들 빼고 역사가 된 흐름이 어떻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경이 정하면서 인류는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실증된 건 아니죠. 이 둘 간의 관계가 A와 B. 그러니까 나름대로 간용적인 업구로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부여해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앞에 이제 그 아티칸과 관련된 건 두 번째 기능이에요. 구분해서 보세요. 이게 이제 논문책에 구분해서 나왔는데, 이 남색책은 논문책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그 뒷부분을 좀 뺐어.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명시적 증거와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있어야 할 것 사이에 간격을 메운 것은 보관 또 삽입이다. 그래서 보관과 삽입은 증거의 어떤 부분을 모순되거나 해석되는 증거를 어긋내도 안 된다. 요건 보관과 삽입의 뭐예요? 공통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좀 약간 떨어져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보관과 삽입의 공통적 기능 하나가 있죠. 뭐죠? 자료에 빠져있는 부분을 역사적 상상으로 추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명식 증거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있어야 할 것 사이에 간격을 메워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측하는 거, 그 여러 부분에 모순되고 해석된 것을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보관과 삽입과 관련된 내용이야. 이게 이제 두 번째 공통된 기능이에요.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에 뭐가 나왔죠?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게 나왔어요. 링컨 있죠, 링컨. 링컨에 관련된 사조가 나왔어. 그래서 링컨에 관련된 사조가 어떻게 나왔죠? 자, 한 자료는 링컨이 뭐예요? 노예방과 관련된 사고가 나오고, 자료 B는 뭐가 나왔어? 자료 B는 그 더글라스 판사에게 노예제를 찬성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러면 A와 B가 충돌되죠. 모순돼 있죠. 근데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순돼 있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이 링컨은 어떤 사람이다? 노해방론자기도 하지만 연방주의자, 연방주의 신념이 더 우선돼. 그러다 보니까 연방주의에 따라서 노해방도 찬성할 수도 있고 해방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모순되지 않게 이렇게 상상력을 불어서 서술할 수 있죠. 이게 뭐죠? 보관 또는 삽입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이제 답을 논할 때 이게 보관이나 삽입이 많이 많은데 결국에는 하나예요. 근데 참고로 노란책에는 뭐라고 나뉘냐면 이걸 삽입이라고 적어놨어. 요 부분을. 그렇지만 지금 남색책에는 보관으로 같이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남색책 기준 따르세요. 왜냐면 노란책은 그 예전에 1990년대에 나왔던 책이고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책이니까 좀 더 그 이해 성숙도가 또 많아져서 그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역교론 자체가 우리 자체가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잖아요. 얘네 들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자들 간에 또 논쟁도 있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 이해 성숙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콜링우드는 보관을 자의적 생각이나 공상이 아닌 선언적으로 받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선언적 상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콜링우드가 이제 그 사상의 역사를 구성하기 전에 그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팩트를 명확히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선언적 상상을 통해서 메꿔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언적 상상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 지각적 상상하고 같은 걸 봤다. 이게 뭐냐? 그럼 지각적 상상과 선언적 상상이 이제 똑같다고 얘기하고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보관도 똑같다. 동일성상에 온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도식이 형성되냐면 이거 책을 읽어보면 이런 도식이 형성돼요. 자, 선언적 상상이 있고 이게 누가 얘기했죠?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개념이 사상의 역사에서 나왔고 이걸 뭐라고 여겨요? 지각된 상상을 동일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관은 이거는 비슷한 개념이야. 우리가 이렇게 땡땡하면 비슷한. 보관에는 왜 이게 약간 집중하냐면 보관은 요거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선언적 상상과 지각된 상상을 보면 여기에다 뭐가 플러스 되는 거야? 자료의 검증 같은 게 필요해. 역사 사실의 검증. 그러면 선언적 상상, 지각적 상상은 뭐냐?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니까
자, 우리가, 자,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 바람을 폈어. 여자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서, 배워서 알아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어떻게? 우리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 알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 저도 예전에 한번 여자친구가 바람 펴다가 그냥, 차였는데, 그때 본능적으로 알았어. 예. 자, 그런 것들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아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서열적 상상과 지각적 상상이에요. 다만 이게 약간 보관하고, 기본적 보관도 비슷하지만, 요게 뭐가 이제 검증돼야 돼, 보관은. 역사적 사유의 자료가 검증돼야 돼. 이걸 보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각적 상상을 한번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창가가 있죠. 창가. 창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창가에 그 앞에 창살이 있어. 창살 있으면 여기 창살 바깥에 있는 곳에 풀잎이 이제 우거졌다고 봐요. 그럼 풀잎의 중간중간에 끊어졌겠죠. 안 보이겠죠. 창살을 가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걸 끊어진 모습으로 지각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연결해서 보죠. 이게 지각된 상상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럼 날씨가 추우면 지금 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내가 가갖고 이쪽 문 쪽으로 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 생각을 갖는 거죠. 이거 배워서 알아요? 아니죠.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그냥 아는 거야. 이걸 이제 서열적 상상, 지각적 상상인데, 요게 플러스 된 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자료 검증까지 플러스 된 게, 보관, 삽입,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지각적 상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비트 있죠. 창문을 밖에 내려봤을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세로 창살 좌우에 풀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세로 창살 시야에 가지고 있는 곳까지 풀이 자라고 있다는 걸 상상하게 되고 더 넘어서 어떻게 상상해요?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고 상상을 하죠. 이 지각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비트는 그 보관과 삽입이에요. 보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정보는 그 사료는 우리가 카이샤르가 어느 날 녹아있고 그 어느 날 갈려있다는 걸 말해주면 정거는 그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없어도 우리는 이동했다는 걸 안다는 걸 이동했으니까 그쪽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각된 상상의 사례에서 우리는 창살로 갈려있는 곳에 풀은 높은 곳에 직접 풀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건 당연히 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창살을 가져 있는 곳에 풀이 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경험 이전의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선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적이라는 말은 경험 이전의 것을 얘기해요. 예. 그럼 콜링우드에 따르면 이 역사적 사실 보관도 이처럼 선언적 상사가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샤르가 이동하는 모습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카이샤르가 노마에서 갈리아에 이동하는 당연한 생각하죠. 앞에 사료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관은 선언적 상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다만, 보관은 뭐가 플러스 됐다? 거기에 자료만 좀 약간 플러스 될 뿐이야. 자료 검증이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관과 삽입은 주어진 사항이 장차 어떻게 전개되는 예상한 능력까지 포함된다. 자, 이거는 이제 보관과 삽입의 공통점이죠. 그럼 보관과 삽입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아까 이제 기출문제 예를 든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링컨이 연방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연방주의면 그 비슷한 상황에 처했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뭘 우선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방주의고 그리고 앞으로 사건도 연방주의에 따라서 할 거는 예측이 가능하죠. 이해되겠죠? 보관과 삽입의 공통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보관과 삽입이나 보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한번 정리해보면 보관과 삽입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 일단 그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빠져있는 걸 메꿔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명시적 증거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있어야 할 것 사이에 간격을 메우고 그 다음에 여러 모순돼 있지 않게 메꿔주는 기능.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전개할까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관과 삽입의 공통적인 기능이고요. 그럼 보관만의 기능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보관은 역사적 사실의 연속성을 부여하며 해석을 하고 증거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해준다.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료 속에 있는 것들을 메꿔주는 기능. 그러니까 역사가 알 수 있는 사실 토대도 증거에 빠져있는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기능. 이게 두 번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관과 삽입 관련된 내용들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기능적인 차이에서는. 근데 여기에는 개념으로 딱 명확하기 때문에 기능으로서는 차이는 없지만 개념으로서는 뭐죠?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부분은 이제 개념, 보관하고 뭐하고 이제 삽입하고와 보관과 기존의 원리와 일반화가 뭐가 차이가 있냐? 자,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자, 원리와 일반화는 사건의 법칙의 틀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보관과 삽입은 뭐죠? 그 사실 자체를 밝히는 데 있어. 그래서 일반화적으로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어떤 뭐냐면 법칙에 따라 해석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 보관과 삽입은 그 팩트에 초점 맞춰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이 있었다. 근데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실 중에 뭐가 빠져 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보관과 삽입이죠.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 그리고 그 전쟁은 왜 일어났냐? 을 세계사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입각해서 전쟁은 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약탈적 성격이 있고 정치 목적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뭐예요? 이건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 이것도 한번 제 생각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관과 삽입의 어떤 정확한 거,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와 보관과 삽입의 어떤 차이점인가. 이것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추체험하고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딱딱 떨어져. 이렇게 채점하기 좋은 데는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나올 때도 됐어요. 또 보관과 삽입 한 10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102페이지 좀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 써보고, 성적평가 102페이지, 31페이지에 있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 써보고, 니은과 디귿의 공통적 차이점을 기수해 보시오. 요, 니은의 역사 연구에 도움을 주는 점을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구조형상상의 기능은, 증거가 완전히 못할 때 증거의 어떤 사건을 메꾸는 기능, 그것까지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증거가 빠져있는 부분을 배우는 기능을 보관 삽입이라고 하는데, 보관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증거가 빠져있는 자료를 메우는 기능.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료가 모순되어 있지 않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사건을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거죠. 장차 어떻게 사건을 전개될 것을 예상하는 요 세 가지 정도 쓰시면 돼요. 공통점은.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 자, 차이점은 보관과 삽입 그 앞부분에 있죠? 개념적 차이점을 쓰시면 돼요. 자, 차이점은 자료를 빠져있는 중간 과정을 추론한 건 보관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에서 앞으로 뒷부분에 빠져있을 때 이를 추론하여 역사적 사실을 만드는 기능은 뭐다? 삽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보관이 뭐냐면 역사 연구에 무엇을 도움을 주냐? 자, 증거가 여러 부분을 모순되지 않고 해석되어 증거가 어긋나지 않게 해준다. 이게 이제 보관이 이제 지니고 있는 어떤 유형점인데, 이건 보관뿐만 아니라 삽입도 해당해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103번 문제 보자. 32페이지. 자, 다음 내용에서 반영된 구조 상상의 기능의 명칭을 써보고 그 내용을 보이는 역사의 사고 과정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기능의 명칭은 뭐라고 써있을까요? 요거 딱 보관이죠? 네.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의 내용은 명시적인 증거와 증거의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있어야 할 것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 이렇게 쓰신데, 이 사고 과정은 보관과 삽입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고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에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써보시오. 그래서 이제 가는 콜링호드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도 보관도 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언적 상생의 성격을 띠고 있고, 보관과 삽입은 일반화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뭐 요거는 그 기역과 니은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서 기역은 자료에 빠져있는 중간 과정을 추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역사적 사실 증거 과정의 앞부분에 대한 이런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좀 약간 하다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일반화 유사점 차이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요 내용을 제가 지금 요거 문제 만들려다가 요 부분을 제가 잠못 이렇게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도중에 제가 문제 만드는 분이 이게 원래 제가 문제 만들었지만 답안은 다른 분이 작성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답안을 만드는 과정이 많이 좀 이해가 안 돼갖고 고칠 수 있는데, 요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줄쳐야 되냐면, 이게 기읍과 니은은 어차피 앞부분 했죠? 이렇게 하고, 일반화 유사와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까지가 이게 뭐냐면, 기읍을 쳐놓으세요. 예, 기읍. 차이도 있다. 기읍을 이렇게 쳐놓고, 기읍과 니은은 진짜 지우세요.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원료와 일반화는 사건의 법칙적 틀을 맞추는 데 설명하는 데 반해서 보관과 삽입은 뭐죠? 사실 자체를 밝힌다. 그래서 문제를 좀 수정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앞부분하고 겹쳐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다음 판도 제가 이제 그거 수정을 할게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또, 구조 상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의 대안적 해석이야. 그러니까 대안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원래 통솔과 달리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란의 대적재 정책이 태조의 정책이잖아요. 그럼 그 밑바닥에 무슨 정책이 깔려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통론이나 교과서에는 북진 정책이죠. 북진 정책하는 과정에 거란이 방해가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어. 잘 해석해보니까 이건 북진 정책이 아니다. 뭘 틀에서 이제 해석했냐면, 무슨 프레임 틀에서 해석했냐면, 중화주의. 그래서 이제 중화주의 틀에서 이제 뭐냐면, 거란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자기를 고려도 중화로 보고, 얘는 원학기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것도 뭐에 속하죠? 이것도 그 대안적 해석에 속한다. 기존의 어떤 틀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이제 읽어보죠. 자, 자료의 대안적 해석. 동일한 자료를 종전과 달리 해석하느라, 자, 새로운 관점을 해석하는 상상적 역사 이해를 중요한 형태다. 대안적 해석을 이제 정의를 내려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연구에서 학설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자료로 발견하는 거,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는 거, 이거는 뭐죠? 신해석이죠. 예. 그리고 대부분 경우 기존 자료를 그전과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이 돼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는 거는 신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자료를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건 뭐죠? 이건, 대안적 해석. 신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 뒷부분에 이제 그 태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대안적 해석이지만, 여기에서 신해석 같은 데 보면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죠. 그 정조의 독살설 있죠? 예전에 정조가 갑자기 죽었잖아. 그래갖고 심한지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 근데 심한지의 어찰이 발견돼. 심한지에 보내준 그 정주의 어찰이 발견되면서 사료가 다시 발견되면서 독살설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왜? 심한지가 정적 관계인지 알았는데 정주하고 오히려 적대적 공생 관계였다. 그리고 서로 간에 뭐냐면 이게 뭐였죠? 쇼를 한 거죠, 일종의.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이제 신해석이 돼버린 거고, 뒤에 부분은 이제 다르게 해석한 거죠. 기존의 자료를.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문의 의미를 좀 볼게요. 자, 많은 역사책에선 고려의 태조의 거란 백척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석하여 고려의 북진과 거란의 팽창 정책의 대립이나 고려 태조가 당시 여러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고 발해를 멸망시키는 거란을 배척한 걸 이해한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통설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화 사상적인 측면에서 무슨 사상에 입각해서 비롯된 걸 이해하고 있죠? 하해 사상. 그래서 이제 거란의 배척을 정치 군사적 해석하는 연구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연구를 부정하지도 않다. 그러나 거란 배척의 역사 사건의 하위 사상의 성격, 즉 다른 구조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처럼 새로운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구조적 부여한 걸 구조적 상상이다. 그래서 이 구조적 상상은 다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 상상의 이제 기능별로 해서 보관 삽입 또는 대안적 해석
이런 것들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형상평가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2페이지 10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 기능의 명칭을 말해보고 기획의 이유를 써보시오. 동일한 절을 종종과 달리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에 해석하는 건 그 상상적 이해의 주요 형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능은 대안적 해석, 뭐 신해석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우리는 역사 연구에 학설이 달라졌다는 말을 든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이건 대안적 해석과 관련된 건데 그 이유를 뭐라고 써있어요? 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거나 대부분 경우 기존의 자료를 그 전에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대안적 해석과 신해석을 동시에 포함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대안적 해석, 뭐 신해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 구조적 상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어요. 근데 역사 상상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김한준 씨도 얘기했지만 역사 상상 구조 상상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죠? 또 감정이입도 있죠. 감정적 이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입적 이해 부분을 이제 볼게요.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감정이입은 거의 중요해, 진짜. 여기는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 보면 돼요. 매년마다. 어쩌다 한 번씩 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엔 꼭 나와. 그리고 나온 데서 맨날 나와. 감정이입은.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입은 양모 교수님이 되게 부산대 그 교수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고 아마 그 예전에 한번 14년인가 15년에 한번 들어간다고 소문이 듣고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제자 교수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주지든. 그래서 감정이입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요번에 나온 게 뭐죠? 추체원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어. 또 역사, 감정이니까 추체하면 어떻게 역사 교육에 이용할 것인가 관련돼가지고. 자, 그러면 감정이입을 이제 보죠. 이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신과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형상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은 역사학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학에 쓰이고, 문학에 쓰이고, 사회학에 쓰이고, 여러 써요. 그래서 이 감정이입을 이제 보통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봐서 사전적 의미는 이제 뭐냐. 이거는 사전적 의미예요. 역사적 감정이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게 이제 네 번째 주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은 일상생활이나 여러 학문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간용이나 공감 같은 태도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 상상력, 창조력과 유사한 정신적 능력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능력이나 과학적 방법과 대비되는 방법적 절차나 기법으로 가리키거나 과거 사람들의 일련의 주장을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뭐야?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다층적 의미로 이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정이입을 이제 여기에서는 뭘로 이제 해석하고 있냐? 세 개로 또 나눠봤어. 하나는 뭐냐면 미학으로서 감정이입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감정이입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학으로서 감정이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한번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 근대 학문에서 감정이입 개념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건 뭘까요? 당연히 미학이죠. 그러니까 미학은 이제 미학뿐만 아니라 미학은 그 아름다움과 추한 걸 이제 구별하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문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문학에서도 미학적인 감정을 쓰죠. 그래서 감정 및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여기고 미학에서 감정이면 인간의 느낌, 정서, 태도를 무생물에 투사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대상과 나의 정서 상태를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작품 따위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는 거. 서로 공감하는 거, 동일시하는 거. 이런 것들 미학으로서 감정입니다. 정서적 측면이 가능하죠. 문학이나 예술작품, 미학 이런 데도 많이 쓰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새의 울부짖음을 보고 짖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 노래한다고 생각하죠. 새가. 근데 기분이 영 꿀꿀할 때는 뭐야? 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는 아무 상태도 없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뭐냐면 동일시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동일시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동일시는 미학에서 강조하는 감정이입 동일시 기능은 우리가 역사학에서 그 얘기하는 감정이일까요? 이거 근본적으로 감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감정이입을 보죠.
자,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감정이입을 말하는데,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의 집단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자신의 입장에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거나 다른 사람과 처지를 주고받는 능력의 감정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세계를 보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처지라도 삶을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총체론적인 측면이 있어. 그리고 여기 동일시보다는 이건 공감 있죠? 공감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이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감정이입은, 일상적인 감정이입은 뭐죠? 요 말하는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감정이입은 인간의 내면을 알 수 있는 모든 총체적 수단이야. 오직 인간의 내면은 이 감정이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총체론이라고 하죠. 총체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공감 능력이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일상적 감정이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좀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적 감정이 요거도 포함되긴 해요.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적 능력이라고 해요. 자료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그 상식이나 우리 입장에서 파악하는 걸 정의적 능력이라고 하죠. 물론 역사적 감정이입도 이런 것도 일부 포함돼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정의적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 감정은 이게 근본적이 아니죠. 역사적 감정이 뭐예요? 인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그 과거인데 입장에 서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총체론이 아니라 뭐죠? 부분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총체론이라는 개념은 이제 노란책에 나온 거긴 하지만, 역사적 감정이면 뒤에 나오면 부분론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을 아는데, 물론 감정이입도 중요해. 그죠? 감정이입이 100%가 아니죠.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동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나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고려해야지만, 그 인간의 내면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총체가 아니라 부분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98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감정이입의 총체론과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는 이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건데, 이 총체론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논란책 부분이 자세히 또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읽어보면, 자, 감정이입적 이해를 강조하는 상당수 학자들은, 이때 상당수 학자들은 누굴 의미할까요? 사회학이나 심리학, 주로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이죠. 자,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거나 총체적으로 필수적으로 예를 든다. 예를 들어 딜테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적 공동체험을 구성된 심리학적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체험을 이제 주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한 추체험은 우리가 직접 행위를 해보면서 하는 걸 추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딜테일가 얘기한 추체험은 예전에 말고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간념론자지만 약간 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야. 역사학자인지 뭐 심리학자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 그의 관점과 이해 방식, 그리고 그가 속한 상황과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풀어나고 사고와 언어 방식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그 감정 일부학자들은 요때부터 이제 마지막 줄 있죠. 비슷한 관점에서 일부학자들은 이게 이제 감정이입의 부분론이에요. 이 부분론은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냐면 사회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역사학에서 나오는 역사적 감정이입이죠.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비슷한 관점에서 일부학자들은 감정이입이 유일한 이해 수단도 아니며 다른 사회 처지에 놓이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작품 사이에 몰라도 그를 읽을 수 있지만 그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면 이해하는 건 마찬가지. 이 부분론에 제시하는 건 뭐냐? 감정이입은 중요한 수단이야. 근데 유일한 수단은 아니야. 그렇지만 핵심적인 수단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남색책보다는 논란책 내용이 있어요. 그 논란책 부분이 있는데 총체론 부분론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딱 보면 감정이입을 하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추체험이나 감정이입 같은 구분이나 추체험적 어떤 역사 교육 방법 있죠. 그냥 나온다고 예상은 했지만 좀 약간 기출에서 좀 약간 벗어난 거죠. 약간 기출 나왔던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다 고르다가 또 이런 데서 낼 수가 있어. 부분론 총체론.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논란책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냐면, 인지적 영역과 뭐고 정의적 영역이 뭐냐. 이걸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감정이입을 이제 총체적 이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 여기 인지적, 정의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정의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는 의지, 성향이라면, 인지적 소양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황 이해하기 위해서 정서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되게 어렵게 설명되는데, 일단은 감정적, 정의적 요소는 어떤 성향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인지적 능력은 능력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좀 읽어보시면 금방 유추했어요. 검은 책에는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은 책에 보면 그 성향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살다 보면 인간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동향을. 그럼 내 입장에서 그걸 알면 되게 7, 80% 맞아 떨어져.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인들을 제대로 알려면 이 성향 가지고는 안 돼.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해. 뭘 능력해? 사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있어야지만 그 맥락적 감정이 있죠.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어디냐면 검은 책에 김만정 씨가 그 잘 풀이해서 설명했어요. 인지적인 능력이 뭐고, 그 다음에 정의적 능력이 뭐고,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찾기 싫으시면 그 역교돈 심화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적 능력하고 인지적 능력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적 능력에는 어떻게 설명하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때렸어. 그럼 그 사람이 아플 거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했어요? 안 그랬죠? 그런 걸 아는 게 뭐예요? 정의적 능력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를 읽었어. 근데 사를 읽었는데 이제 삼국사를 읽다 보니까, 대하성이 함락해갖고 이제 그 고타손이하고 그 사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김춘추의 딸과 사이가. 김춘추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멍하니 이제 바라보는 거야. 먼 산을. 그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기억도 못해. 그럼 우리는 이거 느끼고 뭘 느껴? 그러면 지금 김춘추가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기분이 상당히 지금 꿀꿀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침체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이제 뭘 통해서 하는 거야? 사회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인지적인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총체로는 이제 인지적, 정의적 능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임을 이처럼 보면, 이해와 관련된 강범위 행위, 감정이적 이해를 포함한다. 또 다른 사람의 이제 이해할 태도. 그래서 또 이게 동일시와 공감이 있어요. 자, 동일시는 나와 상대방을 똑같이 보는 거야. 이게 동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동감을 포함하는 공감을 하죠. 자, 이것도 감정이입이야. 그러니까 동일시와 공감도 이제 있는데 동일시는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하고 능력도 동감하는 공감. 이거는 뭐냐면 그 감정이죠. 그 앞에는 이제 2인칭을 얘기한 거고 공감하고 3인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것도 총체형식 입장이에요. 근데 역사학에서는 동일시와 공감은 감정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감정에? 근본적으로 안 되죠. 물론 일부 공감은 낼 수 있어. 그렇지만 공감도 근본적이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동일시와 공감은 역사적 감정입이 아니다. 이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감정입의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게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는 누구예요? 총체론의 부분이에요, 지금. 총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맥락을 볼 때. 그래갖고 과거이나 현재이나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 감정을 보는 거야. 그래서 동료의식이나 감정의 공유, 그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자신을 동시하는 감정에 의해서 필수적이고, 총체적으로 필수적인 견해죠. 감정적 이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거나 상상해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그들의 동기와 태도를 경험하고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여 우리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시한 계획을 하려는 계획적 행동이다. 이처럼 감정이나 정서를 동시하는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목적과 동기를 재겸하여 감정적 이해를 도달하는 걸 본다. 여기까지 쭉 뭐와 관련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총체론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총체론은 인지적, 정의적 요소 다 포함되어 있고 공간과 동의적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인과 우리를 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고 이제 총체론과 감정이입 얘기했고, 뒤에 이제 나온 것은 그와 달리 뭐와 관련된 거야? 역사적 감정이입,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관련된 것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32페이지. 32페이지 106번 문제 볼까요? 자, 가와 나에서 생각한 감정의 의미를 각각 말해보시오. 단, 예문의 내용을 제어한 거. 그리고 다에서 보이는 감정이적 감점을 써보시오. 관점을 써보시오인데, 자, 나의 미학은 감정입을 감정 및 정서의 표현의 수단으로 여기는데, 여기에서 의미는 인간의 느낌, 정서, 태도나 무생물의 투사하면서 생명을 불어넣고 동시하는 거. 이렇게 있죠. 그냥 나는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감정임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자신의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총체론적 감점이죠.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주고받는 거,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과 이해 방식 그리고 그가 속한 사과 연관 속에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표현하는 것을 그와 사고와 언어 방식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감정이입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가점이 있죠? 이건 앞부분에 있죠? 총체론적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감정이입을 이해하는 강조한 상당수학자로서 인간의 이 행위를 이해할 때 총체를 필수적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체론과 미학에서 강조임을 이제 쭉 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07번 문제를 좀 볼까요? 네, 107번. 자, 이것도 총체론적인 맥락에서 이제 보는데, 자, 기획의 전제 조건이 필수 내용을 써보고, 니은과 디귿의 각자 의미를 써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의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자, 기획의 전제 조건이 필수 내용은 감정이입이 인간을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다. 그래서 이거는 총체론의 입장은 전제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좀 더 부가하자면 동료의식이나 감정의 공유, 다른 사람의 집단을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필수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니은과 디귿의 의미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니은은 뭐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디귿의 의미죠. 정서적 경험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용역 특징하고 여기도 있지만 이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인지적 용역은 자료가 바탕으로 나온 거고 정의적 용역 자료 바탕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용역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다. 이것도 검은 책에 있는 내용과 이제 정의와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가의 명칭과 나의 명칭. 그래서 자신의 사람 그래서 있고 다른 사람의 이해하는 태도,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자신의 처지에 투사하는 태도. 투사는 가의 명칭은 뭐가 있을까, 이거는? 가는, 그 당시 이제 동일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능력, 이런 것들은 공감. 그래서 뒤에 이제 동일시 공감도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근데 근본적으로 동일시가 공감은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시 공감의 개념 좀 알아두시고, 정의적, 인지적 능력 개념 좀 알아두시고, 총체론의 전반적인 내용들 여기에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야? 좀 부분론 얘기하다가 이제, 해야겠네. 일단 뒤로 넘어가시고요. 자, 역사적 감정의 성격을 보죠. 여기에서 이제, 필수론과 부분론에 대해서 나와요. 앞에 이제 필수론은 이제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부분론이야. 필수론과 관련된 내용은 이걸 한 번은 정리하는 거야. 그 앞부분 얘기를 쭉 정리했다 보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인간의 총체 수단이고 일부 학사들도 요걸 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 이해 태도는 역사적 감정의 첫 단계로서 그 다음 동일시와 필수 조건이고 자율적 형태고 이런 것들 쭉 보면 뭐냐면 필수론과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얘가 있죠. 그래서 카이샤르가 있어. 사람들 카이샤르가 됨으로써 카이샤르가 왜 로비콘강을 걷는지 이해하며
시칠리아 사람들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자신이 먼저 시칠리아 사람인데 이건 거의 뭐 동일시 정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러나부터가 뭐냐면 부분론이야. 그래서 총체론은 일부 역사학자들은 동감하지만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고 대부분 학자들이 동감하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죠? 부분론에 해당해요. 자, 그럼 부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나 감정이입이 역사이익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많은 역사가들은 감정이입을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있거나 감정의 역사의 총체 수단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과 감정이입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동일하지 않다는 건 뭘까요? 어디가 더 위죠? 역사 상상력이 좀 큰 개념이고 그 역사 상상의 한 부분으로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감정이입을 했다고 해서 역사 상상의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보기도 없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 했다 해서 역사 상상의 요소를 갖춘다면 왜냐하면 감정이입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동일시,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또 뒤에 얘기했지만 뭐 일상적 감정이입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역사 감정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레프라는 사람은 이제 그 말을 위하면 그 역사가의 상상력은 과거의 현장, 선언, 논쟁, 화폐를 당시 통일되었던 대로 만드는 것처럼 증거의 의미를 부활시킨 거가 중요하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이입만 해결될 수 없다. 인간의 행동에는 동기뿐만 아니라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행위자가 동시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단 감정이입을 하면 그 사람의 감정도 알겠지만 상황도 그 영향을 미치면 알죠. 그리고 동일시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죠. 동일시한 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입장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과거 현재인들이 같은 입장에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은 동일시와 공간 같은 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에 말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관점에서는 역사적 감정이 이해하면 그 당시 상황도 알아야 돼. 그리고 역사적 행위를 하려면 행위자의 사상이나 감정, 동기와 이해와 함께 뒤에 넘어서 행위자의 상황이나 맥락적 지식도 필요하다. 객관적 지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행위자 내면을 아는 것과 맥락적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적 행위 이해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 지식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분석과 사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성격이다? 인지적 성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은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행위의 상상적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역사적 상상력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는 감정이입이 있죠. 감정이입.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유와 이도 동기도 알 수 있지만 모든 감정이입이 역사 상상력에 속한 게 아니야. 뭘 바탕으로 한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사료를 바탕으로 한 감정이입. 동일시는 아니죠. 예. 그다음 또 하나의 맥락은 뭐냐면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뭐죠? 맥락적 지식. 상황이나 이런 것들 알아야 돼. 그래서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감정이입은 중요하지만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 100%를 설명할 수 없다. 감정이입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니의 감정이입과 관련된 거예요. 니의 감정이입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별표 2개 쳐놓고 쭉 설명 보셔야 돼. 왜냐면 니의 감정이입은 예전에 오답으로 한번 나왔어. 객관식 기출문제. 심으로서 감정의 성취, 절차, 성향. 그 다음에 감정의 전제 조건 있죠? 전제 조건으로서 4가지가 있죠? 그 니와 그 관련된 감정의 전제 조건인데, 이것도 예전에 2번 정도 나왔죠? 니의 감정의 전제 조건. 자, 니는, 감정이입의 역사 이해를 이제, 정의적 성격, 인지적 능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니는 이제 감정이입을 심의나 성취, 절차, 성향으로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4가지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해갖고 얘기했는데, 이 니의 감정이입을 좀 설명하기 전에, 니의 감정이입을 할 때 전제 조건 4가지가 있어. 여기는 없지만, 논란책이나 그런 데는 있어요. 예. 그럼 니가 감정이입을 할 때 전제 조건을 4가지, 5가지가 있을까? 아마. 뭘 뒀을까요? 일단, 보편성. 보편성은 뭐죠? 과거인이나 현재인이나 기본적인 인간성은 공유하고 있다. 이게 보편적이죠. 이거 두 번째가 뭘까? 특수성. 특수성 뭐냐면, 과거인들은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인정해줘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합리성이야. 합리성. 합리성은 뭐야? 우리가 비록 그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과거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위가 한다. 목적, 수단,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세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개통성. 우리가 지금은 그 과거인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개통성이죠. 그래서 과거 시험 보는 거나 지금 임용 보는 거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개통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상황성.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 합리성, 개통성, 상황성. 다섯 가지가 네가 말하는 감정의 전제 조건이야. 그거 노란 책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꼭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세요. 요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네가 감정이입을 어떻게 분류했냐? 자,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네 가지 분류가 다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성취로서 감정이입과 성향로서 감정이입이 역사적 감정이입과 관련돼 있죠. 자, 여기서 하면 이제 감정이입을 어떻게 봤냐? 심으로서 감정이입을 봤어요. 자, 심으로서 감정이입은 뭐냐? 증거와 관련이 없거나, 증거에서 추론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본 거야. 이게 역사적 이해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지적, 정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제가 이제 그 뭐냐면 타로나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 저 예전에 좋아했는데 요즘엔 돈이 아까워서 안 가긴 하는데, 가면 그 사람도 나 알지도 못하면서 딱 하더라고. 너 뭐 성격 개빡하다니, 너 착해 보인다니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 얘기해. 그건 나름대로 뭐 신기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얘기한 거고, 저 그러지 않은데 하면 꼭 방박하죠. 아니야, 너의 원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방박하잖아. 예. 이런 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신기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심으로서 감정이입이야. 자, 그 다음에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뭐냐? 행위자가 믿고 가치롭게 여기며 느끼고 얻으려고 했던 걸 아는 거. 그리고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때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이게 맞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려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예. 이거를 이제, 그 뭐냐면, 인지적 감정이에요. 예.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은 역사적 감정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틀러가, 시틀러가 예를 들어갖고, 시틀러가 유대인들을 암살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해. 그래서 유대인을 왜 학살하냐? 왜냐면 아리아 민족들의 어떤 생활 공간을 확대하고, 유대인 입장, 그 시틀러부터 유대인은 인종 청소의 대상이야. 죽여야 돼.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시틀러 생각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도 공감할 수 있어? 아니죠. 근데 아는 거와 동시에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자의 생각을 반드시 공감하거나 그다음에 행위자가 그대로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전제를 두고. 그래서 절차로서 감정이입은 뭐냐 하면 감정이입을 행위자나 사회 집단이 믿었던 것이나 그 가치를 아는 자 또는 다른 방법과 구별한 특별한 발견 수단으로서 취급한다. 자, 이건 뭐냐면 주로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A 부족이라는 원시 부족을 이제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인류학자, 여성 인류학자는 심지어 거기 부족민도 같이 결혼을 해. 그래갖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깨닫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냐, 절차로서 감정이죠. 절차로서 감정은 역사적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 성향으로서 감정이 뭐냐. 자, 성향으로서 감정은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성향, 경향을 여기는 건데, 이거는 정의적 감정이와 비슷해요. 보조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니는 뒤에도 나왔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 뭐다? 성취로서 감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의적 측면에서.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뭐도 받아들일 수 있자? 성향적 감정으로서 성향으로서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읽어보죠. 자, 니에 따르면 심해에 의해서 감정 역사에 별다른 역할을 못하며 절차로서 감정이임은 감정임을 증거와 관련 없는 특별한 발견 수단을 여기기 때문에 심으로 감정이임을 발견을 한원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심으로서 감정이니까 절차로서 감정이의 그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 이해와 관련된 것은 성취로서 감정이니까 성향으로서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이임은 역사의 무슨 측면? 인지적 측면. 여기 줄을 쳐야 돼. 자료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성향적 감정이임은 정의 측면. 정의 측면, 자료는 관련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좀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내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으로서 이해하려는 성향을 가지는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으로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 감정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입을 있고 그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역사적 감정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역사적 감정이입 위해서는 역사의 믿음과 목적 사이에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있고, 이러한 전제가 성향으로서 감정이입니다.
자, 성향성 감정이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정의적 성격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과거이나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공유해야 돼요. 합리성이다. 목적, 상황, 수단을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성향성 감정이입은 역사적이니까 합리적 생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을 이해하는데 전제 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적 감정이 아니야. 따라서 역사적 이해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은 성취로서 감정이다.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이면 증거를 토대로 상상적 재구성으로서 역사적 행위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목적, 가치를 파악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자료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뭐와 관련된 거죠?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역사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뭘 바탕으로 한 거예요? 증거를 토대로 상상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성향으로서 감정이 왜 필요하냐? 합리성으로서 이제 전제로 하는 성향으로서 감정이 왜 필요하냐? 자료와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필요해요. 이게 검은 책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사료가 없는 그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들을 이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는 성향으로서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풀어보시냐면요. 어디까지 했어? 저는 108번 문제 볼까요? 108번. 자, 가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써보고, 그리고 밑줄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때 필요한 감정이입의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자의 사상이나 감정, 동기 이해와 함께, 행위자의 일어난 상황에 대한 무슨 지식이 필요하죠?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죠. 거기에 맥락적. 맥락적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행위자의 내면에 아는 것과 가는 서로 관련된 분리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는? 필요한 있는데, 그래서 맥락적 지식은 관련된 것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며, 행위자의 내면과 맥락적 지식은 서로 긴밀한 사람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필요한 거, 밑줄 친 부분이 이야기에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사적 행위를 이야기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 행위는 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감정입적 이용 내용. 그래서 가와 나의 잠깐만, 이때 필요한 감정입적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상황의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상적 이해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뭐,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써보고, 니은과 니은의 의미를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기읍과 디귿 사이의 역사적 감정이 되지 못한 이유를 각각 기술해보시오. 자, 감정이입은 역사적 이해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감정이입적 역사이를 모은 성격보다 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죠? 정의적 성격보다는 인지적 성격의 영향을 강조한다. 그래서 니는 감정이입은 심, 성취, 절차, 성향인데 니는 감정을 성취로서 감정이입과 그 다음에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을 받고 그 다음에 심과 절차로서 감정이입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니와 니를 의미를 쓰시오. 자, 사전적 의미를 쓰시면 돼요. 니는 뭐라고 써야 돼요? 행위로서 믿고 가치롭고 여기고 느끼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아는 거.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감정의 영역을 고려하고. 그렇지만 꼭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니은의 의미는 뭐라고 써야죠? 감정입을 다른 사람 관점을 고려해서 성향이나 경향. 이렇게 이제 예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과 디귿이 감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은 증거와 관련이 없구나. 추운데 특별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건 특별한 발견의 수단을 취급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뭘로 환원할 수 있다? 심으로써 감정이고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니은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역사적 감정이 되지 못한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자, 성취로서 감정은 감정이외에 어떤 측면을 강조할까요? 정의적 측면. 그리고 성향으로서 감정이면 어떤 측면을 강조하죠? 아니요, 잠깐만. 성취로서 감정이면 역사의 인지적 측면이죠.
예, 잘못만 했네, 내가. 예, 거꾸로 얘기했어. 나는 정의적 측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향성 감정은 정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의미를 써다. 합리성이, 성향성 감정의 전제 조건 뭐예요?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역사적 믿음과 목적 사이에는 파악할 수 있는 합리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니의 감정이입 중에 전제 조건 5번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합리성이잖아요.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이유, 성향성 감정이입의 이유가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못한 이유가 뭐냐? 감정이입을 왜 성향성 감정이입이 이제 뭐냐면 못하냐 하면 성향성 감정이입은 감정이입 좀 이해하는데 전제 조건이나 그 자체 감정이입 역사는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니의 감정이입 중에 어떤 감정이입을 말하는지 써보고 밑줄친 내용을 말해보시오. 증거를 토대로 상상적 재구성하고 역사적 행위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 목적, 가치 등을 파악하면 이른다. 증거죠. 여기가 핵심 키워드가 증거야. 증거가 없으면 뭐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성향수 감정이 있지만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성취수 감정이입이야. 자, 재구성의 의미는 뭐냐면 넓은의 추론이지만 형식적인 엄격한 추론이 아니라 직관에 유진하는 경우가 같다. 이때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 보면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이제 거기 나무에 있는 그 위에 청장에 있는 그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상자가 있고 그 밑에 뭐예요? 나무 막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서로 관련성을 몰라.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몰라 해가지고 그냥 때려치다가 지금 놀고 있다가 보니까 상자가 있거든? 그 나무가지가 있잖아. 놀다 보니까 깨닫는 거야. 나무 위에 올라서 나무 상자에 올라서 그 막대기 씻으면 그 청장에 있는 바나나를 따먹고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지. 서로 관련성이 없지만 서로 연관되는 거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직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뭐냐면 타고날 때부터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누적된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이 볼 때 논리적 영역적 절차가 아니라 하면 깨달는 그런 것들 보통 직관이라고 보통 역사학에서 말하죠.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의 감정이입은 여기에서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하냐면 니의 감정이입 다음에 뭐가 나오면 공감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가 나와요. 그래서 공감과 동일시가 왜 역사적 감정이입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 견해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